네.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확 건너뛰겠습니다. A23면 증권면인데요. 증권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 위해 박삼구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님이시죠. 타이어 지분 판다, 이런 머리 기사가 있고요. 기사 잠깐 볼게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 5%하고 금호산업 지분 10%를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판다네요. 1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최근에 산업은행은 여기도 또 끼네. 그냥 안 끼는 데가 없네.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금호타이어 채권은행들과 금호타이어에다 돈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 채권은행들과 지분 매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박 회장 부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지분 9.9%도 외부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팔기로 했다. 박 회장 부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하고 금호산업 지분 모두를 처분하려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자산을 팔든 지분을 팔든 하여튼 팔았다, 매각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왜 팔았을까를 떠올려 보자고 했죠. 가장 많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지분 모두를 처분하려는 것은 이 자금으로 금호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가 될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다. SPC, 즉 특수목적회사는 금호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체가 되고 박 회장 부자가 SPC를 소유하게 되면 박 회장 부자는 자연스럽게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박 회장 부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외부에 팔면 시가 기준으로 1,500원이 아니고요. 1,500억 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 자금으로 자본금 4천억 규모 SPC 특수목적 회사 이것의 지분 30 내지 40%가량을 취득할 수가 있다. SPC 나머지 지분은 다수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서 채울 계획이다. 그 후 SPC는 국내 국외의 금융회사로부터 인수금융 3천억가량을 끌어와서 금호산업 인수대금 7,228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네, 여기까지 좀 읽어봤는데 좀 이해되세요? 또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일단 이 금호산업, 즉 실질적인 지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죠. 핵심 기업. 거의 지주회사 개념이랑 비슷한데 요거로 이제 박삼구 회장님이 다시 인수하려고 금호산업을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겠지만 좀 사연이 많죠. 그래서 금호산업을 포함해서 전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유동성 위기도 빠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사연이 좀 복잡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룹이 어려워진 것 같아. 좀 무리하게 인수했다. 그런 얘기도 많았죠. 대우건설을.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그룹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채권단한테 지금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원래 회장이 박상구 회장이었는데 이분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룹을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다 그냥 뺏기다시피 했죠, 그동안. 그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불굴의 의지로 그동안 다시 그룹 전체 그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셨죠, 회장님이. 예,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채권단도 뭐 그동안 도와주려고 많이 했어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 금호 산업이래요. 금호 산업. 그래서 이 박상구 회장님은 금호 산업을 다시 찾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사 내용도 그렇고 가장 큰 그 걸림돌, 뭐 장애 요소, 그게 뭐냐면 이 금호 산업을 그러니까 되찾는다는 건 뭐예요? 쉽게 해서 다시 산다고. 원래 주인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거의 회장님이었는데 박상구 회장님께서 요걸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건 이제 다시 금호 산업을 그러니까 돈 주고 다시 살려고 지금. 그게 되찾는 거잖아. 원래 자기 거였는데. 근데 이걸 다시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아오는데 필요한 자금,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남한테 뭐 돈을 다시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금호 산업을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사 내용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 섞여 있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산, 그걸 팔고, 모자라는 돈은, 여기 뭐 인수금융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또 나오죠. 뒤에 금융자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수하는데,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 그걸 인수금융이라고 그래요. 인수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나머지는 인수금융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인수금융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뭐야? 모자라는 돈은 또 빌리겠다고. 예, 그래서 금호 산업을 다시 사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털어볼게요. 좀 자세히. 그래서 오늘 털 내용은 요 기사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금 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금호 산업을 다시 살려면, 즉 되찾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박상구 회장님께서 돈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 돈이 있었으면 금호 산업이나 이런 게 그 채권단한테 넘어갈 일도 없었겠죠.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채권단한테 넘어가 버렸죠. 경영권이고 뭐고 다. 예? 그래서 채권단 측에서는 박상구 회장님이 다시 이거를 되찾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채권단 측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금호 산업을 박상구 회장님한테 다시 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채권단도.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박상구 회장님이 지금 돈이 별로 없으세요. 아쉽게도 없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이거를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금호 산업을. 그래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은 이제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봤었어요. 대부분에선.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거를 제가 비디오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녹음이다 보니까, 조금 좀 들으시는 분이 약간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비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았는데, 좀 최대한 이야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금호 터미널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금호가 그룹이잖아, 그룹. 뭐 아시아나 항공도 있고, 금호 타이어도 있고, 금호 터미널도 있고, 뭐, 그죠? 응?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금호 터미널이 금호 고속, 호남선, 예를 들면 여기 뭐 반포동에 있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내가 만약에 광주나 뭐 이런 전라도 쪽을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겠어. 그럼 거의 뭘 타요? 금호 고속 타잖아요. 금호 고속. 우동버스 이런 거. 금호 고속 얘기하는 거야. 운수에서 금호 고속.
그 금호터미널의 금호고속 주식을 거의 10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호터미널의 자회사가 금호고속인데 그거를 9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3,900억, 한 4천억 정도의 그 칸서스 HKB 사모펀드라는 그 사모펀드가 있어요. 거기다 팔았어요. 그래서 요 판 돈, 예? 한 3,900억 내지 4천억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현금이. 그거를 그 돈으로 그 금호 산업을 살려고 했었어 원래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그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단에서 금호 산업을 다시 사는 건 좋은데 계열사를 동원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걸 사면은 절대 내가 안 팔겠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 그래서 이건 물 건너 갔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그 여기 A23면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박상구 회장과 박상구 회장의 아드님이 계세요. 그 아드님이 박세창 씨라고 지금 현재 금호 타이어도 있잖아요. 왜 한국 타이어하고 양대 산맥이죠. 자동차 타이어 바퀴 만드는 회사 아시죠? 금호 타이어. 그 금호 타이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아드님께서, 그래서 박상구 회장님과 그 아드님인 박세창 금호 타이어 부사장님 두 분이 그 금호 산업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금호 산업 그 지분하고 약 10% 정도 된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기사에. 그리고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도 또 지분, 즉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은 한 5% 정도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팔아서 요걸로 금호 산업 인수하는데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게 두 번째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대략 예상치가 요 두 회사의 지분을 다 팔면 약 1,50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그죠? 1,500억. 그러고 나서, 그럼 1,500억은 일단 확보가 됐잖아요, 현금이. 그럼 이 확보된 1,500억으로 자본금 4천억짜리 SPC를 또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SPC는 뭐냐?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특수목적 회사.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저기 페이퍼 컴퍼니라고 많이 들어봤죠? 페이퍼가 종이란 뜻이잖아요. 컴퍼니는 회사. 그러니까 종이 회사.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업자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 그렇다고 또 유령 회사 이런 건 아니고 뭐 다단계가 하는 그런 유령 회사 그게 아니고 실제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특수목적 회사 즉 SPC를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하는 그 이유가 주된 용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용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특정 기업을 인수할 때 그 특수 목적 회사가 인수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을 때 특수 목적 회사를 세워요. 예?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절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해서 그럼 보세요. 금호 산업하고 금호 타이어 지분을 팔면은 약 1,500억 정도가 현금이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 자본금 4천억짜리로 자본금 4천억 정도의 그 SPC를 새로 설립을 하려면 돈이 모질라잖아. 얼마가 모질라요? 4천억에서 1,500억을 빼면은 약 2,500억이 모자라. 그럼 이 2,500은 또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거는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거야. 투자자. 바깥에서 외부 투자자. 뭐 기관이겠죠, 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갖고 그 모자라는 돈 2,500억 정도를 추가로 또 마련을 해. 그럼 합치면은 약 4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출자해 가지고 4천억 정도 되는 특수목적 회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특수목적 회사가 금호 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응?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금호 산업하고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을 그 박상구 회장과 그 아드님이 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500억을 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련한 돈 1,500억을 자본금 4천억짜리 SPC를 설립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럼 돈이 또 없잖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금호 산업을 또 인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금호산업을 실제 인수하는 데 써야 되는 필요한 돈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게 여기 신문상에는 인수금융으로 3천억 가량을 끌어오겠답니다. 인수금융. 예? 인수금융. 아까 말했죠? 인수금융. 그 뭐야? 또 빚을 내겠다는 거야, 지금. 또 빚을 내겠다. 그러면은 그 채권단에서 지금 이 박상구 회장님이랑 협의를 통해서 그 결정된 매각 가격, 얼마에 팔 건지 그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신문 기사상으로는 지금 약 7,228억으로 결정이 됐어요. 7천.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말이 많았어. 이 매각 가격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다, 아니면 너무 헐값에 넘긴다. 또 박상구 회장님 측에서는 너무 비싸다,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 원래 협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합의본 금액이 7,228억이랍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실까봐. 그러니까는, 자, 박상구 회장님과 그 아드님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다 팔어. 다 팔면 1,500억이 들어오죠, 돈이. 그 돈에다가 외부에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 돈을 추가로 더 마련해. 그래서 자본금 4천억짜리의 SPC를 만들어, 설립을 해.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모자라는 돈 약 3천억 정도를 인수금융이라는 형태로 또 빚을 내가지고 금호산업을 7,228억에 인수한다. 그 계획을 세웠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은 다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방법이 이제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좀 유력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요 방법도 약간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박 회장님과 아드님이 갖고 있는 금호 산업 말고, 그건 상관이 없고, 금호 타이어 지분도 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이 안타깝게도 금호 타이어의 지분, 즉 주식이 채권단에 담보로 잡혀 있어요. 예? 담보가 뭔지는 아실 테고, 당연히 아실 테고. 우리가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주식 담보로 잡히고 추가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또 주식 투자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호타이어의 그 주식이 채권단에 현재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팔 수가 없어, 지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채권단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그래? 팔어, 그럼 팔어, 알았어, 허락할게. 그래, 이걸 팔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채권단에서 무슨 헛소리야, 누구 마음대로 팔어, 그걸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래버리면 이게 또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돼. 예? 그래서 여기 기사상으로는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대신에 그러면 SPC, 그죠? 자본금 4천억 규모로 새로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 특수목적 회사, SPC 지분을 대체 담보로 제시했지만 일부 채권단에서 담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기사가. 이게 뭐야, 그럼 이 박상구 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금호타이어 주식을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담보로 잡혀 있어서 채권단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은 못 팔아. 그럼 이게 또 골치 아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 회장 측에서 내건 제시한 제안 중에 하나가, 야, 그럼 담보를 다른 걸로 바꾸자. 응? 금호타이어 주식 말고 그거를 이번에 내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SPC 특수목적 회사의 주식으로 그걸 담보로 잡힐게. 바꾸자. 담보로 좀 대체하자. 그 말이야. 바꾸자. 근데 일부 채권단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얘네들이 뭐야? 다 돈 빌려준 애들이야. 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일부 채권단 중에서는 웃기지 마. 담보를 왜 대체해?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응? 그럼 이 채권단 중에 일부는 왜 반대를 하냐? 이해도 돼요. 반대할 만도 해. 왜냐하면
담보를 박상구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이, 그래서 만약에 SPC, 그래, 알았어, 그럼. 원하는 대로, 금호타이어 주식을 내가 지금 담보로 잡고 있는데, 알아서 바꿔줄게. 뭘로? 이번에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특수목적 회사 주식으로 내가 담보를 바꿔줄게. 그렇게 했다가, 이 지분이 외부에 팔려버리면, 그 팔린 지분이 이미 팔려서 다른 사람 주인이 바뀌었잖아.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담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쭉 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이게 약간 복잡하게 좀 보일 수가 있어갖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근데 이제 뭐 종합적으로 좀 보자면 저는 뭐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저의 예상은 아마 채권단 중에 일부가 이렇게 담보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다 허락을 할 것 같아. 뭐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게 입찰을 많이 들어갔었는데 다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겠다고, 금호산업을 사겠다고, 물론 이제 이 박상구 회장님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는 있어요. 그게 좀 유리한 입장이긴 한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인을 아직도 못 만나서 다 처음에 사겠다 했던 사람들이 여차저차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이게 주인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단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내가 대출을 해준 돈을 100% 회수하면 따봉이지만 최대한 하여튼 회수를 빨리 해야 되잖아.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채권단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이건 다 국책은행이라고 그랬잖아. 국책은행. 그럼 또 책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와서 뭐 일부라도 하여튼 최대한 많이 대출금을 회수하길 바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동의를 해줄 것 같아요. 담보 대체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머지 일반 상업은행 있잖아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여기도 돈을 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야 급할 게 없을 것 같긴 해. 예? 그렇지만 뭐 국책은행이 나서갖고 야 동의 좀 해주자 우리 그거 허락해주자 이렇게 나오면은 끝까지 반대는 못할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제 예상은 결국에는 허락을 해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금호산업 인수가 특별한 무슨 이변,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박상구 회장님 손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되찾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거는 우리은행이 상업은행이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국책은행이 아니야. 물론 이제 우리은행도 또 말이 많죠. 민영화한다. 몇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정부 지분이 아마 여기 예금보험공사가 아마 대주주일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사실은 이게 뭐 겉으로는 뭐 일반 상업 민간은행처럼 보이지만 산업은행이니 수출입은행이니 하는 국책은행과 성격은 비슷하죠. 거의 뭐 일반 기업, 사기업으로 치자면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겉만 그렇지 뭐. 그래서 우리은행도 결국에는 뭐 동의할 것 같고, 특히 우리은행은요 매각 가격이 금호산업 매각 가격이 즉 얼마에 팔까 그게 7,228억 정도로 최종 결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채권단들끼리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자기네들끼리도 싸웠을 거야. 더 비싸게 불러야 된다. 아니다. 싸게라도 불러서 빨리 팔아서 이거 치워야 된다. 빨리. 그죠? 또 박상구 회장님과 또 협의하면서 또 논란이 많았겠죠. 서로 비싸네, 싸네 이러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은행이요. 매각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님 편을 다 든 거죠.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좀 이게 좀 뭐랄까 제가 동부그룹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김준규 회장님. 근데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부그룹
그 산업은행도 아마 그 주채권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산업은행이 아마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줬겠죠. 동부그룹에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인정사정 안 봐줬거든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봐주고, 오직 하면 김준규 회장이 해도 정말 너무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인정사정 안 봐줄 정도로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동부제철 인천공장이랑 동부발전 당진을 뭐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해서 팔아라. 그랬더니 뭐 김준규 회장님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똥값에 넘겨야 된다. 따로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다 팔아야 된다. 개별 매각해야 된다. 막 이런데 끝까지 주장을 해갖고 패키지로 묶어서 팔아라 하다가 결국에는 포스코에서 처음에는 살 것처럼 하다가 실사 딱 끝나고 나더니 나 안 살래 이래갖고 이거 물 건너 갔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김준규 회장님이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아마 원망이 클 겁니다. 산업은행 이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절대 사정 안 봐주더니, 금호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막 어떻게든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협조해 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하나 싶어요. 이 국책은행이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물론 뭐 속사정이야 또, 뭔가 있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응?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이건 진짜 좀 속된 말로 좀 골 때린다 진짜. 정말 골 때린다.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야. 또 한마디로 쭉 정리하면 산업은행을 위시한 채권단이 금호산업이 어려우니까 금호산업에다 돈을 빌려줬어. 그죠? 근데 못 받아서 돈을. 그러니까는 뭐 늘 이런 식이지만 출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형태였는데 금호산업에다 투자한 걸로 바꿔서 그걸 출자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갖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지분을 확보했어요. 내가 빌려준 거를 이제 빌려준 게 아니야. 더 이상 이제 대주주가 되면서 금호산업의 주인이 돼버렸죠. 채권단이. 근데 다시 원래 주인한테 팔아서 지금 대출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수하려고 하는데 원래 주인이 돈이 없다네? 그죠? 이해하고 계시죠? 돈이 없대 지금. 야, 돈 없어 너? 예,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돈 또 빌려줄게. 지금 이거야. 그러면서 원래 주인, 이 계획대로 하자면 특수목적 회사가 되겠죠, SPC. 얘는 또 빚을 지는 거야, 지금. 아까 인수금융으로 3천억 정도 땡겨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응? 또 빚을 져. 이게 무슨 대환 대출도 아니고, 그러니까 빚내서 또 빚 갚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를 채권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키코라고 아시죠?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키코 말 많았잖아요. 몇 년 전에. 환 해지 상품이죠. 일종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 공장하시고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은행 측에서 하도 이제 영업하면서 할당량 채워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거 가입하라고 막 온갖 사탕발림으로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장점만 계속 얘기한 거야. 그래갖고 그게 사실은 비슷해요. ELS에 보면 녹인, 녹아웃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건 이제 환율 갖고 하는 건데, 이 키코가. 거기에 가입했다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다 개박살 났죠. 그래서 그때 막 소송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엔 다 졌죠, 그분들이. 뭐 힘이 있어? 당연히 다 지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하루아침에 공장 다 날려버리고, 뭐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뭐 집안 다 파탄 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야,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과연 이렇게 할까? 그분들한테는 짤 없잖아. 어떻게 해요? 보통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거, 공장 이런 거, 설비 이런 거, 기계장치 이런 거 짤 없죠? 경매로 다 넘겨버려갖고 다 처분해버리잖아요. 안 봐주잖아, 절대. 야, 근데 금호그룹은 모르겠어요. 뭐 그놈의 경제발전의 이바지. 뭐 뻑하면 경제발전의 이바지. 뭐 경제발전의 공이 크고 뭐 그래서 이렇게 봐주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옛날 키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생각이 나네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호산업 그 주가가 근데 그 과거에도 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슈 한번 나올 때마다 뭐 급등 나오고 막 상한가 치고 막 그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또 한번 또 상한가 나오고 막 요동을 또 한번 치겠네 이제. 예? 그죠? 그러다가 또 뭐 야, 그 인수가 또 이번에 불발될 것 같아. 인수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또 뭐 하한가 치고 막 또 요동을 치겠네. 딱 보아하니. 예. 그래서 뭐 금호그룹 얘기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바로 앞에 면 역시 증권면이고요. A22면인데요. 제가 아까 그 동부그룹 얘기했잖아요. 공교롭게도 동부그룹 관련 기사가 또 조그맣게 났어요. 예. 동부 익스프레스 매각 타결되나? 현대백화점, KTB, PE에 이 PE가 이제 일종의 그 사모투자 전문회사여서 사모펀드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타협안 제시. 동부 익스프레스가 뭐야? CJ 대한통운처럼 그런 물류회사죠.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동부그룹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뭐 다 파네 보니까 그죠? 예. 다 팔고 있는데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해야죠.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요거 이제 입찰을 붙였는데 현대백화점이 단독으로 그 응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 조정 없이 지분 일부 남겨 5년 후 기업 공개로 투자금 회수 제한.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국내 3위 물류업체인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 전에 단독 입찰한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 가격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KTBPE가 일부 지분을 남기고 5년 후에 기업 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타협안을 제시해서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이거죠. 현대백화점은 동부 익스프레스 지분 100%를 4,700억으로 유지하는 대신 KTBPE가 동부 익스프레스 지분을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보안을 내놨다. 매각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유 지분 100% 가운데 일부를 남겨서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투자금을 즉 상장을 시켜서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당근책이다. 상장 때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방안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건 KTBPE가 현대백화점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다. 산업은행,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KTBPE의 투자자들, 이게 펀드잖아요. 펀드면 우리가 LP라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쩐주 돈을 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펀드는 집합 투자잖아요. 그 돈을 댄 데가 이제 여기라는 거야. 예? 그래서 산업은행 여기 또 있네. 또 껴. 아우 정말. PB 투자자들은 현대백화점에 동부 익스프레스를 파는 것을 찬성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현대백화점에다 팔자. 아까 금호산업을 박상구 회장한테 팔자 이런 식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동부 익스프레스를 3,100억에 사들인 지 1년 만에 1,600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성하는구만.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동부그룹 얘기가 나왔어요. 동부그룹. 그래서 그 정리하면 동부 익스프레스를 지금 팔려고 매물로 내놨는데 그걸 사겠다는 데가 현대백화점 뿐이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유리한 입장이야. 왜? 사겠다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러면 파는 사람이 불리해지죠. 협상할 때.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이제 그 파는 쪽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파는 쪽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사는 쪽에서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또 이제 뭐 협상하고 또 시간 질질 끌고 골치 아프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선수를 친 것 같아. 야, 그냥, 가격도 올리거나 또 이런 거 그냥 서로 이런 거 서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4,700억에 그냥 살 테니까 그냥 팔어. 대신에 니네 지분, 현재 그 동부 익스프레스 지분 주식을 갖고 있잖니. 그러니까 그거 일부는 그냥 니네가 계속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조금 몇 년 뭐 지나서 1년이 됐건 뭐 상황 봐서 앞으로 기업 공개하고 상장을 시켜. 그럼 니네가 그 차익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그 상장 차익 먹고 그렇게 해서 니네 그 투자금 회수해.
그렇게 하자 그냥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산업은행이나 군인공제, 행정공제 이런 데서는 그래 알았어 웬만하면 그냥 우리 그렇게 서로 하자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은 이렇고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지금 동부그룹이 말이죠. 예전에 크게 금융 계열사 쪽이랑 제조업 계열사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 쪽은 뭐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동부화재죠.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동부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속된 말로 동부그룹을 먹여 살리는 데가 거의 동부화재였어요. 동부화재 손보사죠. 손해보험사. 우리 자동차 보험 거의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삼성화재도 있고 하지만 현대해상도 있고 근데 동부화재를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캐시카우였다고 그룹의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회사였죠. 그리고 제조업 계열사는 이제 예를 들면 동부제철도 있고 그죠? 물론 동부익스프레스는 물류회사라니까 제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동부하이텍도 있고 동부팜 한농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계열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까 금호산업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동성 이익이 빠지면서 동부건설도 있었잖아요. 또 그게 이제 많이 넘어갔죠. 채권단 쪽으로. 그래서 지금 거의 제조업 계열사들은 거의 다 그냥 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다 그냥 다 뺏겼다? 뺏겼다고 해야 되나? 달리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뺏겼다고 할게요. 다 뺏겨버리고 이제 남은 게 금융 쪽 회사죠. 금융 쪽. 특히 동부화재를 위시해서. 물론 이제 동부하이텍이나 동부대우전자 이런 거는 아직 다 뺏겼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지금 희망을 갖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계열사 그거는 동부하이텍과 동부대우전자가 유력하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사실 봐도 크게 틀린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어떤 게시판에 어떤 분이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투방 긴급 진투방 그래갖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트렌드에다 투자를 하시라고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게시판에다가 글쎄 그건 알겠는데 막상 이게 투자하려면 트렌드를 찾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쪽 방면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데 트렌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트렌드 리포트 촉 시간마다 계속 이제 누누이 강조할 건데 트렌드는 여러분 사방팔방에 다 깔려 있습니다. 길을 걸으실 때도 트렌드가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동부대우전자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는데, 물론 동부대우전자가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삼성전자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직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나름대로 알짜배기 회사고요. 이 동부대우전자가 참고로 올해, 2015년도 올해 4월 달에 공기방울 4D 세탁기라는 세탁기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출시하고 나서 2달 만에 12,000대가 팔렸답니다. 12,000대. 예? 그리고 이게 국내에 이어서 멕시코, 칠레 다 어디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남미 쪽이죠. 그리고 중동. 중동이야 지금 유가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하여튼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에도 차례로 순차적으로 다 이 세탁기를 출시했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반응이 되게 좋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공기방울 4D 세탁기. LG전자에서 지금 투인 워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발상이 기발해. 굉장히 찰gin적이죠. 그것도 지금, 물론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봐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나 세탁기 살 것 같아, 진짜.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동부대우전자하고 트렌드하고 도대체 뭔 놈의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 1인 가구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1인 가구. 편의점 관련주 있잖아요. BGF 리테일이니, GS 리테일 이런 게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왜 올랐어요? 사실 1인 가구 때문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간편식, 그 중에서도 PB 상품 매출.
많이 올랐죠.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강남 쪽엔 죄다 1인 가구야. 특히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혼자 살아. 결혼도 안 해. 정확히 말하면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편의점 그 도시락이 혹시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처음 그 편의점 도시락 나왔을 때는 정말 그거 진짜 못 먹었어요. 그거 싸기는 더럽게 싼데 맛도 그렇고 뭐 반찬 구성해 놓은 것도 그렇고 못 먹어 진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진짜 먹을 만해. 그리고 기획을 잘했어. 먹을 만해요 진짜. 그 PB 상품 쪽이 마진율이 제일 셉니다. PB 상품이. 그 편의점에서 파는 팝콘 있잖아요. 팝콘. CU나 그 GS에서 나온 팝콘. 버터 갈릭 팝콘 뭐 이런 거. 저도 먹어봤는데 싸면서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다 PB 상품이죠. 그쪽 마진이 커요. 그 마진이.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편의점주가 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제가 항상 그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 그 주식 투자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일반 경제, 거시경제나 뭐 미시경제 다 포함해서 일반 경제 관점에서 보자면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편의점 매출이 저렇게 계속 늘고 계속 증가한다? 그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불황이란 뜻이야, 불황. 좋은 건 아닌데, 불황이고 지랄이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 뭐 오르면 땡큐지 뭐. 예, 그죠? 그 1인 가구란 말이에요. 1인 가구가 대세야. 대세 이제는. 앞으로 점점 1인 가구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 동부대우전자가 제가 왜 좀 이렇게 좋게 보냐면 타겟을 잘 잡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해요. 제품을 출시할 때 보면.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또 그 벽걸이 세탁기가 있어요. 벽걸이 세탁기. 혹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벽에다 거는 세탁기야. 그것도 발상의 전환이죠. 세탁기를 벽에다 걸어? 집구석 무너질 일이 있나? 조그만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세탁할 때 빨래 그 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또 히트를 쳤어. 응? 벽걸이 세탁기, 미니 벽걸이 세탁기. 외국에도 엄청 많이 팔렸고. 그런 게 트렌드예요. 그런 게 트렌드. 1인 가구가 계속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걸 누가 그걸 막을 거야, 그거를. 예?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 마켓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없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시장에서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겠습니까? 없던 매출이 새로 막 생기는 거지. 그런 게 트렌드예요, 일종의. 꼭 어렵게 넘어보시면 안 돼요. 트렌드. 그래서 그 동부대우전자가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부그룹이 그 많이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 전체 그 계열사 현황이라든가 지배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준규 회장님과 그 아드님이 계세요. 김남호 씨라고. 그분이 원래 그 동부제철 부장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그 동부그룹에서 세운 그 금융연구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동부제철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동부팜 한농으로 그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에 동부금융연구소라는 데로 다시 또 자리로 옮겼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동부금융연구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자죠, 부자. 아버지 아들. 이 두 분이 주식회사 동부라는 이게 사실상 어떤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주회사. 여기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준규 회장님이 약 12.4% 지분을 갖고 있고, 김남호 아드님, 김남호 씨가 18.6%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그 주식회사 동부가 동부대우전자의 지분을 6.6%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 동부생명도 상장시킬 거고 돈 필요하니까 동부대우전자도 상장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동부대우전자 상장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상장 안 해도 상관없어. 상장하면 더 좋고 상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식회사 동부가 지금 지분은 물론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뭐 10%가 안 돼. 6.6% 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요런 것도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체크. 체크. 그래서 때가 됐다 싶을 때 매수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린지 이해하시죠? 예? 지금 당장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그 트렌드에 투자라고 항상 떠들잖아요.
그거를 지금 마침 이 동부그룹 관련 기사가 나왔길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투자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신문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가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그 A15면 국제면인데요. 참 심각한 기사가 떴습니다. 18년, 아주 욕한 거 아니에요. 18년, 18년 만의 슈퍼 엘니뇨 온다. 설탕, 커피 등 농산품 값 급등! 엘니뇨인데, 그 중에서도 슈퍼 엘니뇨인데, 그게 또 18년 만에 찾아왔대요. 엘니뇨는 뭐, 뉴스에서 많이 나서 아시겠죠? 올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산물 가격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설탕과 야자요,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몇 주 새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라는 뜻이다. 태평양 동쪽의 에콰도르와 페루 어민들이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수온이 상승해서 어획량이 늘자 하늘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 현상을 아기 예수로 부른 데서 유래했답니다. 과학적으로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게 슈퍼 엘니뇨인데 이게 올해 이랬답니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해류와 바람이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기후 규칙이 뒤죽박죽이 된다. 태평양 기준으로 서쪽인 동남아와 호주엔 가뭄이 들고 동쪽인 남미 지역엔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 등 남미 지역은 폭우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게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날씨가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죠. 아주 뭐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뭐 뉴스에 뻔칠나게 나오죠. 저도 참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 속이 어떠시겠어요. 예?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 같아. 큰일은 큰일입니다, 진짜. 참고로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혓바닥 굴리지 말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퍼펙트 스톰. 직역하면 완벽한 폭풍우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 퍼펙트 스톰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질 거랍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기후, 날씨까지 지랄을 떠는 거야. 이런 예를 들면 지금 가뭄이다, 홍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에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응? 날씨 엘니뇨 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너무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수확량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주니까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물가가 덩달아서 올라갔죠. 그게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지금 뭐 저성장이다 뭐다 이래갖고 큰일이에요, 큰일.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렇고 슈퍼 엘니뇨가 온다. 뭐 이런 뜻. 그래서 농산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이 뭐 치솟을 것이다. 조만간 이런 걱정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면 신문 기사상에 올해 9월하고 10월 동안 국제 농산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밀, 야자수 즉 팜오일, 설탕 이런 것들. 어? 참고로 궁금하실까봐 팜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인가 아마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거기가 유명할 텐데 그 팜오일이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팜유, 그 유자가 한자로 기름 유자예요. 그래서 팜유 뭐냐면 기름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기름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기름 이게 아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팜나무인가 아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그 나무가 있을 거예요.
나무일 거야 아마. 나무 이게 아닌가? 나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헷갈리네. 팜나무란 게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이걸로 또 시비 거시면 안 돼요. 어? 예. 그 나무에서 그 추출하는 오일, 기름이야 이게. 그래서 나무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양하게 다 원료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 비누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요. 식용유 이런 데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오 디젤 연료라고 그래갖고 왜 그 사탕수수나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이제 그 연료를 써서 자동차가 막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주행을 하고. 그런데도 써요. 이게 바이오 연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아마 최대 생산국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막 키우려고 하고, 우리나라 그 자원개발업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3대 빅3가 있잖아요. 여기도. LG 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현대 종합상사. 그 중에서 아마 이것도 제가 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맞을 거예요. 이것도 그 LG 상사가 맞을 겁니다. 아마 LG 상사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신통치 않고 이러니까는 이 팜오일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원개발 업체들이. 그래서 팜오일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다. 이게 큰일이네요. 예, 큰일이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사 내용은 뭐 더 이상 제가 읽어드릴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기사 내용은. 그게 다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신의 한수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신이란 뜻이 아니고, 제가 또, 자신감 빼면 시체인 제가, 또 과감하게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을. 예? 예언.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개망신인데, 이거 틀리면. 그래도 저는 제가 유성룡 얘기 자주 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예.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예. 그래서 제가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습니다.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 날씨에 대한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 예언.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확률이 50대 50. 그래서 두 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겨울에 어마어마한 한파가 몰려올 것이다. 응? 두 번째 예언. 내년, 2016년도죠. 내년 여름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다. 예, 그 두 가지를 예언하겠습니다. 근거는 뭐냐? 저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아니면 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슈퍼엘니뇨가 16년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뭄, 우리나라 이제 가뭄이고 저쪽에 홍수 물난리 나고 난리도 아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 예언. 올 겨울에 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겁니다. 예? 예, 제가 전문 기상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기억나시나?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겨울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면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상으로 봤을 때, 예? 한파가 몰아닥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구를 보면 극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이잖아요. 남이가 아니라 북극 쪽에 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지금부터 저 새끼라고만 안 돼. 저 인간 또 저것도 또 공부하라는 얘기 하나 또 뭐야? 짜증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안 들으면 본인만 손해. 예,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기단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시베리아 기단이네, 오츠크의 기단이네, 양쯔강 기단이네, 이랬잖아요. 그 기단이 뭐냐면 기자가 공기할 때 기자고요. 단은 뭐야? 단은 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유사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공기들이 서로 모여 있는 거야. 공기 덩어리라고. 예?
근데 그 특히 그 겨울에는요, 그 위쪽에 보면 그 북극 쪽에 보면 그 찬 공기,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마 시베리아 기단이 맞을 거예요, 그죠? 찬 공기,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잖아요. 그 기단, 찬 공기. 예? 그게 평소에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두서가 없는데 우리나라 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쳤어. 그럼 올 겨울은 예를 들면 유난히 추워, 매서워. 왜 이렇게 추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위쪽 북극 쪽에 그 위치에는 찬 공기 덩어리, 그게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남쪽에 그 북극에 있는 그 공기, 차가운, 아주 정말 차가운 영하 몇십 도 되는 그 차가운 공기 덩어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구석을 탈출한 거야. 왜 그걸 밀려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냐? 그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그래서 원래는 그게 온난화가 아닐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제트기류. 제트기류가 그 북극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찬 공기 덩어리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그 제트기류가 막고 있어요. 그걸 막고 있는데 이게 점점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트기류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북쪽에 있는 찬 공기 덩어리를 막지를 못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요틈을 타서 때는 이때다 해갖고 그 찬 공기 덩어리가 남쪽으로 자꾸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주범이다. 제트기류를 약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뭐 기상학자들끼리는 전문용어로 북극 진동 지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지수란 말이 알죠? 인덱스, 영어로 표현. 뭔가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기준을 잡으려고. 예? 그래서 말이 어려워. 북극 진동 지수 뭐 이래요, 지들끼리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쓰지 맙시다,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 북극 쪽에 그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찬 공기 덩어리, 그거는 그 겨울만 되면 아마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닥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건방지게 제가 예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년에, 예? 그리고 참고로, 야, 그거는 뭐 네 생각이지 혹시 또 이럴까봐, 웃기지 마, 이럴까봐, 제가 그 논리적인 근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예? 올해 이미 7월달하고 8월달에요. 2015년도 올해예요. 올해 이미 북극 진동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 이미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야. 에?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북극 진동지수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북극의 그 찬 공기 덩어리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그 제트기류가 그걸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근데 그 소용돌이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어? 북극 그 기상학자들 그 말하는 그 논리의 기준을 두고 최대한 말씀드린 거예요. 북극 진동 지수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 건데, 그 소용돌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는 남쪽으로 슬금슬금 기어내려오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예? 근데 올해 한파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거 불안한데. 저는 그래도 얘기할 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요. 제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기상학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 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확률은 반반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올 겨울에 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닥칠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봤을 땐 그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 근데 첫 번째 그 한파 얘기한 건 사실 엘니뇨 때문은 아니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엘니뇨는 아니야. 온난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다음에 그럼 내년에는 네가 또 무슨 근거로 도대체 내년 여름에는 사상 최악의 또 폭염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하느냐. 누차 강조하지만 오늘 되게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예. 마음에 안 듭니다. 제 자신이.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또 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지금 이 기사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엘니뇨 때문에 그래요. 엘니뇨. 뭐냐면 과거 사례를 쭉 살펴보면 그래 왔습니다. 항상 엘니뇨가 유난히 올해는 만약에 올해 이번 연도에 엘니뇨가 유난히 좀 강했어. 지금 슈퍼 엘니뇨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의 여름에는 보면은 그 다음에 여름에는 폭염이 꼭 찾아와. 폭염이. 예. 그 이유예요. 예. 아, 요거 좀 실망하셨을래나? 요거는 제가 뭐 기상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냥 과거 사례를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히 예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한파, 내년 여름에는 폭염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왜 꺼내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특히 내년 여름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리니까 그건 그러면은 내년 봄쯤 돼서 한번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올 겨울은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올 겨울이라봐야 12월하고 1월을 주로 이제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꼼꼼히 관리 들어가 보시라고요. 무슨 종목 관리를. 그래서 한파가 몰아닥치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종목들이. 예를 들면 뭐 그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파세코. 그건 지금 뭐고 신의 한수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예.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원래 그 석유 난로를 전문으로 만들던 그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그 사업 다각화를 해갖고 그 인덕션이라고 그래갖고 왜 그 전기레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레인지랑 인덕션이랑 원래는 다른데 크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신축하는 그 아파트나 이런 거, 그거 보면 요즘 다 빌트인이잖아요. 거기 보면 파세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저도 써봤는데, 아, 좋아. 고장도 거의 안 나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그것만 만드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래서 파세코란 게 기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꾸 상상을 해보세요. 추워. 돼지게 추워. 그럼 어떻게 돼? 보일러를 또 열나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스 보일러를. 그럼 뭐야?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응? 왜 그런지 또 이유 말씀드려야 돼요. 가스 많이 쓰면 매출이 오를 거 아니에요. 가스공사 또 뭐 있어요? 또는 이게 좀 가스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신 분은 이제 또 뭐 차라리 전기세가 더 싸니까 전기를 쓰겠죠. 전기 연결해서 쓰는 그 스토브 있잖아요. 전기난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날 테고. 또 뭐 있어요? 지금 유가가 아직도 좀 완전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겨울철 되면 또 이게 한파가 몰아닥치면 난방 수요가 늘어나. 또 기름을 많이 쓴다고. 기름 보일러 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럼 기름값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또 상승할 수 있겠죠. 겨울철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예? 그럼 뭐야, 정유나 석유화학주 이런 거. 단순히 물론 그거 하나 이유만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냅다 사라는 게 아니라 뭐 기업 그 재무 상태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날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날씨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참고로 신일 산업에서 그 라지에타라를 만드는데 이건 제가 써봤는데요. 라지에타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럼 라지에타에 대한 매출도 많이 오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 단점이. 제가 써보니까 좋긴 한데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못 쓰겠더라고. 근데 뭐 하여튼 그 신일 산업도 그 라지에타 판매량이 확 늘어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워낙 추우면 이제 너무 추우니까 난방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겨울철 그 겨울 옷들이 또 불티나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아웃도어 관련 제품 매출이 또 확 오르겠죠. 너무 추우니까. 그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신문을 보시면서. 제가 그래서 자꾸 신문 털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셨죠? 그럼 내년도에 폭염이 몰아닥쳤을 땐 그럼 뭐냐? 그거는 나중에.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예?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만 얘기하면. 아니면 뭐 또,
약간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선풍기가 또 불티나게 팔리겠죠. 에어컨 또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은 에어컨 또 불티나게 팔리고 아이스크림도 열나 처먹어 되겠지. 이제 아이스크림 엄청 처먹고 이제 그죠? 얼음 판매량이 또 엄청나겠죠. 워터파크에 또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자꾸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뭐 한국경제 그죠? 설탕, 커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했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업체가 어딜까요, 여러분? 음식료주겠죠, 음식료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환율 얘기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음식료주 하면 딱 두 가지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환율하고 곡물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곡물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렇게 원가가 오르잖아. 생산 원가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까? 제품 가격을 또 잽싸게 올라버리겠죠. 아까 그랬잖아. 밀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럼 떠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라면. 그럼 또 라면 값도 좋다고나 얼씨구나고 또 엄청 올려대겠지. 응? 판매 가격 오르겠죠 또. 설탕 가격이 올라? 야, 그럼 이거 CJ 예를 드는 거예요. CJ 제일제당처럼 이런데 이런데 또 판매 가격이 오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원당을 사다가 이제 설탕을 만들어서 팔죠. 이런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은행 잠깐 얘기하면서 정말 웃겨요.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계속 내리니까는 그럼 대출금리도 팍팍 내려야 되는데 찔끔 안 내리면 욕 처먹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찔끔 내리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또 대출금리는 팍팍 올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 얘네도. 이런 식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야 우리 원가가 너무 올라. 그러니까 제품 가격 팍팍 올려 그냥 팍팍. 근데 반대로 곡물 가격 팍팍 내려버리면 제품 가격 안 내려. 안 내리거나 아니면은 내려도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찔끔 내리고. 참 재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엘니뇨 관련해서 좀 털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아까 엘니뇨 관련해서 올 여름에, 그죠? 올 겨울에 한파, 내년 여름에 폭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제 나름대로 저만의 생각이고,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거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궁금해 하실까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이렇게 엘니뇨가 오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흔히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산물 가격 급등이에요. 아까 기사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종목들이 제일 먼저 주가가 움직이냐면 전통적으로 그래요. 비료 관련 주식들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첫 번째로. 참고로 아시라고 하는 거여서 대표적인 남해화학, 그 다음에 효성 OMB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효성 OMB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엉망진창 그런 회사 아니야. 그렇다고 엄청 좋은 회사도 아닌데, 그럭저럭 괜찮아요, 회사는. 재무 구조도 그렇고. 근데 요놈의 효성 OMB는 꼭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겨울 끝나고 봄,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이런 얘기는 슬슬 나올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농사와 관련된 것 같아, 이제 농번기에 접어드니까 비료를 많이 쓰지 않겠냐,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정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래요. 그래갖고,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해요, 비교적. 그래서 4월, 5월, 이때, 예? 사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래서 좀 말이 나온 김에 상식적으로 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엘니뇨가 오면은 왜 이렇게 비료주가 먼저 움직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황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 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이러니까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를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움직이는 게 그 종자회사.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그 농우바이오 이런 것들. 그게 또 움직여요. 예. 그리고 제가 신털나면서 언급은 안 했는데, 며칠 전 신문 보니까, 난 그것도 보면 어이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어. 뭐냐면, 참치 관련해서, 사조 그룹 있잖아요. 사조 대리미네 뭐 이런 거. 그게 또 막, 주가가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가지? 하고 보니까, 참치가, 나 그건 몰랐어, 솔직히. 난 그건 모르고 있었는데, 참치가 따뜻한 물에서 산대요. 엘니뇨가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참치가 더 많이 잡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사조그룹, 참치 캔 먹어보신 분 많으시잖아요. 물론 넘버원은 동원그룹이지만, 사조에서도 참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조 대림이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까먹었다. 사조 시푸드? 어디? 그 주가들이 또 움직이대. 나 참 어이가 없어갖고. 그런 거는 손대지 마세요. 아니, 내가 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테마주야, 그거는. 밑도 끝도 없는 정말.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단지 그냥 기대감으로 막무가내식의 그냥, 흔히 말하는 묻지마 투자. 저는 철저하게 그런 걸 지양합니다. 응?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는 비철금속 관련해서 고려아연 있잖아. 고려아연 얼마 전에도 반짝 움직였죠. 글렌코어가 이제 아연의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려아연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고려아연도 엘니뇨 현상 나오면은 덩달아서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보기에 크게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고려아연도. 근데 일단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좀 다른 관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올겨울 한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또 추가로 제가 서비스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예? 정말 만약에 제 예상대로 예상이 맞았어. 그래갖고 올겨울에 정말 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닥쳤어. 예? 그러시면은요, 이것도 내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또. 말하기가 또 조심스럽네. 예. 분명히 밝혀둡니다.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100%. 뭐냐면, AI라고 그러잖아요. AI, 조류독감. 그 바이러스가 또 활개를 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연구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려면,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 중에서 좀 큰 게, 일단은 폭설이 내리고, 눈이 엄청 많이 와야 돼, 눈이. 근데 사실은 또 그렇죠. 한파가 심하면, 눈이 오히려 안 오긴 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폭설과 한파가 짬뽕이 돼서 왔다, 한동안. 그럼 그때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힌트야, 힌트. 예, 더 얘기했다가 또 잡혀갈라. 이제 또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래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류독감. 예, 그래서 조류독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안타깝지만 메르스 사태도 터졌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난리 났었는데, 조류독감 현재 나와 있는 바이러스 중에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예. 여기까지. 예.